환경화학, 서론, 환경공학 및 과학은 산업발전, 자원의 이용,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난 세기 동안 전문적인 직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2세기 동안 음용수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 강물의 오염, 그리고 대기와 토양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공학자는 인간의 건강 및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학, 물리 그리고 생물학적 원리, 새로운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과학자들과 밀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오랫동안 환경공학의 주 관심사는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과 분뇨의 위생적 처분이었다. 과학 및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소화기 계통,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성공하게 되면서 예방의학이란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산업활동의 증대, 에너지 및 자동차 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종산업이 출현하여 기존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었고 상수도,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및 지구 환경 변화 등의 분야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대부분은 환경공학 및 과학자의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단연간에 걸쳐 기존 환경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환경보호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환경공학 본래의 주 목적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학, 경제학, 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은 중요해졌으며 이는 현대 환경공학 및 과학자들이 짊어진 새로운 책임 분야가 되었다. 오늘날 주요한 환경오염 문제는 용수 및 하수의 처리,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유해 폐기물 관리, 핵폐기물 관리, 산성비 독성, 대기오염 물질, 오존층 파괴, 지구 기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의 하나이며 오랫동안 인간에게 각종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천이라고도 생각되어 왔다. 물을 매개체로 질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약 150년 전으로 그 이후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정합한 물의 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표수 및 지하수와 같은 원수는 산업 및 농업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오염되어 왔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수 공급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서 현대의 수질공학자들은 색, 탁도, 맛, 냄새, 질산이온, 유해한 금속이온 및 농약, 유기염소, 용매 등의 각종 유기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요구받고 있다. 화학 물질들 중에는 암, 출산장애, 내분비계, 교란과 심장병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현재 85종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미국 환경청의 음용수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음용수 수질 기준 권고치에 1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 밖에 공급 급수에는 경도와 총 고형물의 함량이 낮으며 부식성이 없고 물때를 생성하지 않는 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학자, 생물학자 및 공학자들이 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학자는 콜로이드 화학, 물리화학 및 유기화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색, 탁도, 유해한 금속이온 및 유기물의 제거, 부식과 물때의 생성 방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자는 수중 생물로부터 생겨난 맛과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며 노력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공학자들이다. 물 수요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증대해 가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더욱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상수 원소의 수질이 좋지 않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수질 기준에 맞도록 정수 처리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 증가와 산업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며 그 복잡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구 1인당 용수 사용량 및 산업 용수의 심각한 부족을
어느 정도라도 보충하기 위해 처리된 폐수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과학자 및 공학자들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용수 공급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국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음용수에 있어서 유기화합물에 대한 수질 기준은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에 의한 암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의 기준을 두고 설정된다. 이때 수용 가능한 위험 확률은 10,000분의 1 또는 1,000,000분의 1로서 이는 사람이 70년 동안 음용수를 섭취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10-4에서 10-6 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이 정도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매년 수백만 명씩 수인성 질병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공학자들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폐수 및 하천 오염의 관리, 인간 생활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은 항상 심각한 문제이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공중위생과 미관을 고려하여 하수를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송하기 위한 배수구와 하수관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수는 인근의 하천 및 수역에 방류되었다. 그러나 하천 및 수역에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이것이 처리시설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개발에는 화학자, 생물학자 및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화학자는 각 처리 공정 효율의 평가와 공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20에서 30년 사이 폐수 처리에 대한 과학과 기술은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진보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폐수 처리의 기초 지식으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본 지식을 실제 폐수 처리 시스템과 결합시켜 그 처리가 경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엔지니어들이 맡은 책임이다. 모든 자연수는 유기물질을 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기물 및 암모니아성 질소 부하가 물속에서 용존 산소량의 범위 내로 유지되면 공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또한 수중 생물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용존 산소 농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 농도 한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 연구에는 생물학자, 화학자, 공학자들의 결속된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하천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1. 수중생물의 성장은 고려하지 않으나 공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폐기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하천. 2. 오염물질의 부하가 어류의 번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된 하천. 3.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하천. 4. 상수도원으로 사용되는 하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지표수의 오염에 관한 가장 큰 관심은 용존 산소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에 있어서 산업체 및 축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초제 및 살충제용으로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개발 생산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들은 강우 시 수역으로 유입되어 수역의 생태계에 큰 역할을 미친다. 화학자 및 생물학자들은 물질의 환경 위해성 판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물질들의 사용이 법으로 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필요하지만 다행히 앞으로 개발되는 화학 물질들은 보다 환경 친화적이거나 적어도 현재 사용되는 물질보다 환경에 영향이 적거나 현재와 동일하다고 입증되기 전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산업체에서 생산 및 사용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들도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이와 같은 물질들은 인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폐수 처리 공정을 통하여 방류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에서의 거동을 이해하고 처리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학에 대한 탄탄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 및 산업 및 유해 폐기물. 환경공학에서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 및 유해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일 것이다. 기존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새로운 산업 공정에서도 새로운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무기화학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또는 콜로이드 화학, 생화학 또는 방사능 화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다.
앞으로 공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폐기물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화학은 처리 기술 개발의 기초로서 또 처리 방법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다. 미국의 경우 매년 1억 톤 이상의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EPA는 유해 화학 물질로 오염된 1,200곳 이상의 지점들을 목록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활동, 지하 저장 탱크의 누출, 미국 국방성 및 에너지성 등 정부기관의 활동으로 인하여 처리 및 복원을 필요로 하는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가 널리 산재되어 있다. 새롭게 생성된 유해 폐기물의 관리, 기존 오염 지역의 처리 및 복원은 여러 분야의 과학자 및 공학자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분석화학이다. 산업폐수, 침출수 및 오염된 지표수 등에 포함된 수많은 화학물질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성분 분석, 그리고 정량 분석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산업 및 유해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미래의 환경 문제는 대체 물질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유효 물질의 회수, 그리고 폐기물 감화량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오염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진리이다. 대기 오염 및 지구 환경 변화, 도시 주민들에게 상수도와 폐수 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들은 해결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은 인구 밀도와 거의 정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난방장치, 소각로,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 및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 연무와 연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 대기 오염 문제의 강도는 대체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분진과 대기의 상태에 관계된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진은 적절한 규제를 통제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대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서 연소와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와 폐쇄된 대기 중에 체류할 때 생겨난다. 대기 역전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는 로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몇몇 대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맑은 날씨의 대도시에서 대기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히 스모그라고 불리는 안개가 대기 중에 생겨난다. 이런 상태가 되면 대기는 눈이나 호흡기관을 강하게 자극하게 된다. 이 자극은 대단히 강하므로 개별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 물질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그 원인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발표되어 있다. 현재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폼알데하이드, 유기질소 화합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그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이 물질은 대기 중에 입자상 물질에 응축되어 안개를 생성한다. 화학의 지식은 이와 같이 불분명한 요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십 년 전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기오염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은 핵폭발에 의하여 대기 중에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산된 방사성 핵종들이 낙진으로 떨어져 내려와 동물과 식물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 중에서의 핵실험이 제한되어 이 문제는 크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또 다른 용도로의 핵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가 그것이다. 비록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적절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에서 이러한 공포는 거의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경을 위협하는 중요한 것은 핵재의 수송, 분리,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과정에서 주로 생겨난다. 화석 연료의 공급은 앞으로 계속 감소되고, 그 사용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원자력은 태양 에너지, 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과 함께 대체 에너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핵폐기물의 처리는 주요한 도전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진압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는 라돈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오염 문제는 그 특성상 한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
즉 한 지역에서 인간 활동이 다른 지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방사능 낙진의 경우를 생각하면 매우 명백하다. 현재 지구환경 문제로는 성층권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다. 이 두 문제의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있어 화학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오존층 파괴는 지구 표면에서 생성되어 성층권으로 이동한 염화 불화탄소가 관련된 복합한 광학 반응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층권은 바람성을 지닌 자외선의 복사로부터 지구 표면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의 발견 때문에 염화 불화탄소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대체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염화, 불화, 탄소, 질소, 산화물, 그리고 오존과 같은 가스장 물질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로 분류해진다. 대기권에서 이들 가스장 물질의 농도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가스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가스나 물질의 농도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 물질이 온도 상승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태이며 환경화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은 이 같은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수많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하며 많은 경우 화학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래에 생겨날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실한 화학 교육을 받는 공학자는 그들의 지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같은 또는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과의 교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장들은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 화학의 기초 개념. 학부 1학년생들에게 가르치는 화학의 지식과 기본 개념은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아주 다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학 계열 학생들에게는 이학 계열 학생들과 아주 다른 교과 과정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 과정의 차이와 공학자에게 기본 지식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 화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해 둘 필요가 있다. 원소, 원소 기호, 원자량, 그램 원자량. 일반적인 원소들의 이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소 기호들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원소 기호가 주로 라틴어, 그리스어 또는 독일어의 원소명에서 유래되었으며 때로는 원소의 이름이 비슷하여 하나의 원소 기호가 여러 개의 원소 이름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의 좋은 예는 마그네슘의 Mg와 망간의 Mn으로 이들은 혼동하기 쉽다. 마그네슘, 망간과 기타 라틴어와 다른 외국어에서 유래한 원소들의 기호는 그대로 암기하거나 그 특이한 명칭과 함께 연상하여 기억하여야 한다. 다음 표 2.1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및 독일어에서 유래된 기호를 가진 원소들을 수록하였다. 원소의 원자량은 어떤 기준 원자와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 무게를 나타낸 것이다. 1961년 탄소와 동위 원소 C12의 원자량을 정확히 12로 정하여 기준 원자량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산소 원자량은 15.9994가 되며 실제로 사용할 때는 16으로 한다. 각 원소의 원자량은 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 값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주 흔히 사용되는 원소들, 즉 수소, 산소, 탄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황, 알루미늄, 염소 및 그 밖의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 원자량은 보통 유효 숫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원자량은 알루미늄 27.0, 염소 35.5, 금 197, 요오드 127 등이다.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동위 원소의 혼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량은 정수가 아니라 염소가 좋은 예로 원자량이 35.37인 두 동위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소의 원자량은 35.45가 된다. 카드뮴은 원자량이 110부터 116까지 8개의 동위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의 그램 원자량은 그 원소의 원자량에 해당하는 그램수의 양을 말한다. 이것은 무게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화학물 화학식 분자량, 그램 분자량, 몰 당량. 화학물들의 개념은 쉽게 확립이 되지만 각 화학물과 정확한 화학식의 연결은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때로 원소 기호를 틀리게 사용했기 때문에 겪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원자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원인일 때가 많다.
원자에 대하여 2.4에 설명되어 있다. 원소 기호와 원자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학식을 틀리게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자량의 계산은 분자식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계산에서 어려움은 구조식을 쓰고 연습함으로써 대부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정확한 분자량은 공학 계산의 기본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그램 분자량 GMW 또는 줄여서 MW는 그 화합물의 분자량에 그램을 붙여 나타낸 것으로 화학식량이라고도 한다. 이는 또한 몰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몰 용액을 만들 때 특히 중요하다. 1몰 용액은 1g 분자량을 물에 녹인 다음 그 부피를 1리터로 만든 용액이며 1몰랄 용액은 1kg의 물에 1g 분자량을 녹여 만든 용액으로 그 부피는 1리터를 약간 넘게 된다. 당량 및 노르말 농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11장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개념만 소개하도록 한다. 당량 또는 등가 무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Z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 이온 전하의 절대값, 가로 속 2, 산 마이너스 연기 반응에서 한 물질이 반응 또는 생성할 수 있는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이온의 수 또는 가로 속 3, 산화 마이너스 환원 반응에서 원자가 변화량의 절대값이다. 따라서 1당량은 1몰을 그 물질의 EW로 나눈 값이 된다. 당량 개념의 효율성은 예제 2.1에 나타나 있다. 원자가 산화 상태 및 결합 원자가의 결합 이론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화학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일반적으로 정전기학의 지식을 응용하며 일정한 원자가 또는 산화 상태를 가진 원소와 라디칼들로 쉽게 화학식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원소가 여러 가지의 산화 상태를 가져 다양한 이온 분자 및 라디칼을 형성하거나 항상 일정하지 않은 명명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화학식을 쓰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일반적으로 분자들과 일부 이온들 및 라디칼 2개 이상의 원자들이 일정한 형태로 결합하여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이룬다. 이온 결합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한 원자는 양전하를 가진 양이온이 되고 다른 원자는 음전하를 가진 음이온이 된다. 생성된 이온 쌍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느슨하게 결합된다.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고 원자들 사이에 공유된다.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들 즉 C1, Cl2, N2 및 O2 등에서는 전자들을 균등하게 공유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한편 서로 다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핵분자에서는 결합에 사용된 전자들을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 원자의 원자가나 산화수는 그 원자가 얻거나 잃는 또는 다른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자가 이론에 의하여 대부분의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및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핵 속에 들어있으며 전자는 그 수가 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으며 핵의 바깥쪽 궤도에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 체외각의 궤도에는 원자가 전자를 수용하고 있다. 만일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면 양으로 하전된 이온이 되며 전자를 얻는 경우에는 음으로 하전된 이온이 된다. 아르곤과 같이 이미 완전히 채워진 궤도를 가지고 있는 비활성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다른 원자들은 체외각의 전자 배치를 완전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원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이온을 생성할 때는 두 원소의 원자들이 산화 또는 환원된다. 즉, 한 원자는 전자를 얻는 반면 다른 원자는 전자를 잃는다. 이와 같은 전자의 교환에서 금속이나 금속성 원소는 그 체외각의 궤도에 전자를 갖지 않은 안정된 상태로 되기 위해 전자를 잃는다.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로부터 전자를 얻어 체외각의 궤도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전한 배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전자의 교환은 대체로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을 수반한다. 간단한 예로 나트륨과 염소 사이의 반응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염소 원자는 산소와 여러 가지 형태를 결합을 하며 극성 공유 결합의 예를 보여준다.
염소 원자는 체액학의 궤도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산소 원자는 체액학의 궤도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다. 필요한 전자들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염소 원자와 여러 방식으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하를 갖거나 같지 않은 여러 가지 분자 정도를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체액학의 전자들은 간단히 점으로 나타내었다. 염소는 산소와 같이 전자를 1개, 3개, 4개, 5개 또는 7개를 공유하여 각각 CL2O, ClO2 마이너스, ClO2, ClO3 마이너스, CL2O7을 형성한다. 화학질소 할로젠들은 체외각에 전자를 8개로 완성하기 위하여 전자를 얻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안정된 배치를 가지기 위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전자를 내놓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비금속 원소들이다. 망간, 크롬, 구리 및 철 등은 1개 혹은 그 이상의 전자를 내놓거나 공유하여 여러 산화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금속 원소의 예이다. 특히 망간은 2, 3, 4, 6개 또는 7개의 전자를 방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일부 중요한 원소에 대한 산화수 및 원자간은 표 2.2에 주어져 있으며 이는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유용하다. 명명법 무기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하여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다.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은 5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성분 화합물에 대하여는 어미에라고 부른다. 화학 반응식, 중량관계 및 질량과 전하의 보존, 화학 반응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할 기본 규칙은 개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질량은 보존되어 반응식 양면의 각 원자의 총량은 같아야 한다. 또한 반응식 한 편의 전하의 합은 다른 편의 전하의 합과 같아야 한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응이 올바르게 나타내줘야 하며 사용된 모두 분자식들도 정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 있지 않으면 중량 관계는 무의미하게 된다. 중량 관계는 반응물질 공급장치의 크기와 약품 저장고의 규모 및 그 구조물의 설계와 공학적 고찰을 위한 원가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산화 환원 반응식 전자를 잃음 산화, 전자를 얻음 환원 산화와 환원은 개념은 앞서 2.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 구조와 전자의 이동에 대한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원자, 분자 또는 이온이 전자를 잃을 때 산화된다고 하며 반대로 전자를 얻을 때는 환원된다고 말한다. 그림 2.1에 나트륨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만 나트륨을 생성할 때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잃게 되어 나트륨 이온으로 산화된다. 염소 원자는 전자 1개를 얻어 염소 이온으로 환원된다. 원자들 사이에서 산화, 마이너스 환원 반응이 일어나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진 분자 또는 이온이 생성될 때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 좋은 예가 수소와 산소의 연소 반응이다. 반쪽 반응식의 이용, 유기화합물이 관여하는 반응을 포함하여 복잡한 산화, 마이너스 환원 반응의 진행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반쪽 반응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표 2.4에는 여러 반쪽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반쪽 반응식은 환원 반응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쪽 반응식은 단일 원소에 대한 개수가 맞추어진 산화, 환원 반응식이다. 반쪽 반응식에는 전자들이 반응 물질의 하나로 나타내져 있다. 용액 속에서 유리된 상태의 전자가 생길 수 없으므로 반쪽 반응식은 반응식은 아니다. 완전한 반응식은 한 반쪽 반응식의 다른 역방향으로 반쪽 반응식을 더하여 만들어진다.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고 양이온을 형성하는 원소를 금속이라고 한다. 금속은 유리 상태에서 전기 진도도가 큰 전도체이다. 전자를 소유하려는 힘이 크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을 형성하려는 경향을 가진 원소들을 비금속이라 한다. 금속과 비금속을 판단하는 데는 흔히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1. 금속의 대부분은 질산 이온과 황산 이온이 같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음이온과 염을 형성할 때 양이온 부분으로 된다. 비금속은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2. 금속들은 적어도 하나의 염기성이 센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러나 일부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용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든 금속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용원. 평형과의 원리. 화학 반응은 거의 모두 어느 정도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 화학 반응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 물질의 농도가 이와는 반대 방향의 역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생성하는 생성물의 농도와 균형을 이룰 때 이 반응은 평형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최종 평형 상태를 결정하는 데는 반응 물질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나타낸 평형계를 생각해 보자. 불행하게도 정확한 활동도 개수는 일반적으로 쉽게 결정된 수치가 아니다. 활동도 대신 실제의 농도를 이용하여 평형관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묽은 용액에서는 오차가 큰 편이 아니다. 또한 평형관계를 계산함에 있어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평형 계산을 위한 활동도 개수를 1이라고 가정하였다. 활동도 개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토의 및 계산 방법은 4.3에 주어져 있다. 평형 관계를 계산함에 있어 농도 또는 활동도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물론 이는 대상 이온과 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용액, 용질, 고체, 그리고 기체에 대하여 활동도 또는 농도를 표현하는 일부 규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고된 평형상수를 이용할 때 특히 필요하다.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리화학의 기초 개념, 서론. 물리화학은 화학현상에 관한 법칙이나 보편적 해석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물리학에 관한 지식은 물리화학을 공부하는 데뿐만 아니라 화학에 대한 기초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물리화학의 몇 가지 개념들은 일반화학, 정선분석화학 및 정량분석화학 등에서 항상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물리학의 내용은 그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의 화학에서도 교사들은 어떤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는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 앞에 일반화학에서 소개한 바 있는 원자가와 화학결합, 산화, 환원 반응, 기체 법칙의 화학 편형 관계식 이온화 이론, 용해 도급 원리와 그 밖의 균일계와 불균일계의 평형의 문제들은 모두 물리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의 예이다. 이와 같은 토픽들 중에는 더욱 상세한 설명과 다른 여러 관계된 개념에 의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다. 열역학, 열역학은 물리 및 화학 공정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학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환경공학, 과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들만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열과 일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한다. 열과 일. 열과 일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열 에너지는 일로 바꿀 수 있으며 일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증기기관차가 마찰존 실은 이와 같은 전환의 예들이다. 열은 오직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한 개에서 다른 개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이다. 분자 차원에서 물질의 온도는 분자의 평균 병진 에너지에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열의 흐름은 이러한 분자 에너지의 이동에 의한 것이다. 엔트로피. 화학의 많은 부분에서는 개의 평형상태와 개가 자발적으로 평형상태를 향하여 이동하려는 경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엔트로피의 개념은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의 자발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 함수이다. 엔트로피의 개념은 모든 개는 본질적으로 평형상태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열역학 제2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평형상태의 중요성은 개가 아직 평형상태에 있지 않을 때만 개로부터 일이 얻어질 수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개가 평형상태에 있다면 어떤 프로세스도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또 아무런 물리적 및 화학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화학자들은 엔트로피의
개념을 화학 반응의 평형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엔도르핀은 다음의 미분 방정식을 정의된다. 자유에너지. 열 역학의 초기 개념에서는 반응에 의해 발생된 열이 반응 추진력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다. 지금은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수 없는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반응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환경공학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계에서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두 인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자유에너지 개념이 이용된다.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화학 반응에 수반되는 자유에너지 변화는 계산으로 바로 구할 수 있으며 그 반응이 진행될 방향은 자유에너지 변화의 부호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화학 평형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개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은 오로지 주어진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유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뿐만 아니라 반응이 도달하게 되는 개의 평형 상태를 결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반응의 진행 방향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따라서 자유에너지의 계산의 농도를 반드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다음 반응을 생각해 보자. 표면 장력. 분자 운동론에 의하여 액체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 액체 표면 위에 기체상의 속의 분자들은 아주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액체 표면에서는 분자들 간의 힘의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표면의 분자들은 장력을 받게 되어 채소의 표면적을 갖도록 스스로 조절하게 되며 얇은 표면층을 형성한다. 이 표면 장력의 성질이 액체 방울을 구성하여 만들며 물의 모색한 현상으로 일으키고 또 물과 같은 액체가 그들이 적실 수 있는 다공성 물질 속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흙 속으로의 물의 이동은 이와 같은 현상의 좋은 예이다. 표면 장력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모세관 속으로 올라간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액체는 유리관의 벽을 적시며 벽에 들러붙은 액체는 표면 장력 때문에 전체 표면적을 감소시키고 관 안으로 물을 끌어올리게 된다. 이것이 모세관 현상의 기본 원리이며 식물과 동물의 조직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액체에서 고체의 용해. 액체에 녹는 고체의 양은 온도의 함수이며 용매 및 용질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불포화, 포화, 과포화 용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일반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결정이나 입자 크기의 중요성 및 온도가 용해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투석. 엄밀히 말해 환경공학자가 삼투 원리를 이용하는 기회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투석이라고 불리는 삼투와 관련된 현상은 삼투압보다 자주 이용한다. 용매에 의해 젖는 특수한 투과성을 가진 막을 사용하여 이온은 통과할 수 있으나 고분자 유기물질이나 콜로이드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용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을 투석이라고 한다. 투석은 콜로이드 현탄액으로부터 전해질을 제거하여 콜로이드를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인다. 투석은 그린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물질로 오염된 산업폐수로부터 수산화 나트륨을 회수하는 데 이용된다. 이 방법에서는 폐수를 투과막으로 된 용기에 넣고 용기 주위에 물을 채운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용기의 벽을 통해 밖의 물로 이동한다. 물은 증발시켜 수산화 나트륨을 회수하고 용기 속의 유기 폐기물은 따로 처분해 버린다. 폐수 중에 수산화 나트륨이 상당히 고농도가 아니면 투석법은 경제성을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농축을 하여야 한다. 면 방지 공장의 알칼리 처리 폐액이 그 예이다. 투석 원리는 염수의 탄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염수는 용기 안가박 모두에 넣는다. 용기 바깥에 물의 전극을 설치하고 전류를 흘리면 용기 안에 있는 이온들이 반투막을 통해 밖에 있는 물에 농축된다. 3.9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양이온은 환원 전극을 향해서 음이온은 산화 전극을 향해서 흐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용기 안에 있는 염수가 탈염된다. 이 방법을 전기투석이라고 부르며 이온의 농도
농도 그 배와 반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실제 대규모의 공정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얇은 연속 흐름형의 용기를 사용한다. 전기투석은 폐수로부터의 중금속, 질산이온, 경도, 그리고 라듐과 같은 특정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용액에 흐르는 전류. 전류는 금속 전도체뿐만 아니라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도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금속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특성. 1. 금속의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2. 전류는 전자에 의해 운반된다. 3. 온도의 상승은 저항을 증가시킨다. 용액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특성은 1. 용액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2. 전류는 이온에 의해 운반된다. 3. 온도의 상승은 저항을 감소시킨다. 4. 대체로 전기 저항이 금속의 경우보다 크다. 용액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중요한 특징은 용액 속에 설치된 전극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온에 의해 전류가 운반되는 것이다. 또한 전극 주위의 용액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 용액의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먼저 이 두 가지 현상, 즉 전류 또는 전도도와 전극에서의 화학적 변화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겠다. 전기, 화학, 전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전극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변화는 사용된 전극의 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한다. 용학 속에 담겨진 하나의 전극은 반쪽 전지를 구성한다. 그림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반쪽 전지가 전형적인 화학 전지를 구성한다. 일부의 반쪽 전지의 불의 구성 성분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는 12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두 개의 반쪽 전지를 연결시켜 이들 사이로 이온이 통과할 수 있게 하면 전기화학 전지, 즉 갈바니 전지가 얻어진다. 그림 3.8에 나타난 전지는 한 종류만의 용액이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전기화학 전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기화학 전지는 각 반쪽 전지마다 용액이 서로 다르며 이 용액들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액 상호 간의 확산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이온들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염다리를 사용한다. 만일 전기화학 전지의 두 전극을 금속 도체를 사용하여 연결시켜 놓으면 전자들이 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흐르게 되고 용액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또한 그림 3.9에서와 같이 반쪽 전지들을 전압계로 연결시키면 전지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기전력은 반쪽 전지 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는 추진력의 척도이다. 전이가 양의 값이므로 생성물과 반응물의 활동도가 1에 가까울 때 반응은 위에 쓰인 대로 진행한다. 즉 아연 이온은 용액으로 용해되려고 하고 철 이온은 철 전극에서 척출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아연의 희생적인 작용으로 철이 용해가 방지된다. 전기와 전지를 갈바니 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부식 방지 방법을 갈바니 방식이라고 한다. 철을 아연으로 도금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이 기본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두 금속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더 큰 전극 전위를 가진 금속이 스스로 용출되면서 다른 금속을 보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되는 쪽 전극은 음전하를 가져 환원 전극이 되므로 이것을 응급 방식이라고 한다. 철의 주석을 도금한 경우 주석이 철 표면에 완전히 덮여 있지 않으면 철이 녹슬게 되는 것은 위의 사실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동관과 철판을 결합시킬 때 절연물을 사용하여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두 반쪽 전지를 연결하는 외부 회로의 전지를 설명하며 어느 쪽이든 한쪽의 전극이 음극으로 될 수 있으며 그 전극이 부식으로부터 보호된다. 외부로에 있는 전지의 전기 에너지가 반쪽 전지 화학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게 되어 반응은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원리로 산화 전극의 희생적 작용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전위를 주어 강관, 탱크와 구조물 등의 응급 방식을 하고 있다.